이 서광 밤을 지나 새벽으로. 자, 이제 책을 펼치고 들어가 보자. 우리는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철학적 광부 뚫고 들어가고 파내며 밑을 파고들어 뒤집어 엎는 사람. 그는 오랫동안 빛과 공기를 맛보지 못하면서도 한마디 고통도 호소하지 않는다. 지하에서 묵묵히 일하던 이 두더지가 역사의 어느 때인가? 아니, 비역사적 어느 때인가? 아니, 때 아닌 어느 때인가? 불쑥 고개를 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가 땅속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묻지 말라. 그가 저 지하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그가 도대체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니체는 5년이 지나서야 뒤늦은 서문을 썼다. 그러고는 자신이 얼마나 험난한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위험한 곳에 다녀왔는지를 말했다. 그는 죽을 뻔했다고 했다. 쌍가로, 자칫하면 추도문이나 조사가 실릴 뻔했다.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자신을 되찾기 위해 내면의 수직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일은 불가피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어둡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다. 도끼의 껍질이 7이라면 인간은 70번 곱하기 7번씩이나 껍질을 벗겨야 하며, 그래도 그게 정말 너야, 이제 껍질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파헤쳐서 가장 가까운 길로 무리하게 자기 본질의 수직갱도로 내려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을 만큼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각주. 이 서문은 5년이 지나서 다시 말해 1886년에 쓴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해에 니체는 이미 출간된 책들에 몇 개의 서문을 새로 덧붙였다. 비극의 탄생에 붙인 서문, 자기 비판 시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2권의 서문, 서광과 즐거운 지식 2판 서문 등이 모두 이때 추가된 것이다. 이 서문들은 새로 단 조명처럼 벽에 걸린 작품 전체의 색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서문들을 통해 우리는 긍정이 니체에게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부정의 전투, 변증법을 포함해서 가 남긴 얼룩들이 거의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세계 탐사 보고서. 서광은 니체가 저 지하세계, 저 깊은 갱도 아래의 세계를 탐사하고 난 후에 제출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탐사 보고서라기보다는 전투와 결별의 기록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이때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경외되고 심지어는 숭배되기까지 했던 모든 것과 결별했노라고. 만약 이 시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즐거운 지식까지의 니체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하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세 가지 변형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사자의 시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 사람들이 오랫동안 숭배해온 낡은 믿음, 철학자들이 자기 철학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아온 근본 믿음에 대한 철저한 공격. 그는 한때 근대 부르주아 문화의 위선에 반대하여 심층의 어떤 진정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마술적 열광이거나 기껏해야 낡은 형이상학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점차 실증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물리학, 생물학, 의학 책을 이때 읽었다. 볼테르에게 헌정했으며 자유정신을 위한 책이라는 부제를 단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니체가 시대정신에 대해 본격적 개전을 선포한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서강을 쓰기 전 그가 겪은 밤, 그 어둠 속에서 니체가 무슨 일을 했을지 우리는 이 책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각주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사실상 생리학과 의학과 자연과학 공부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참고로 너무나 인간적인의 서두에 등장하는 두 아포리즘은 개념과 감각의 화학, 그리고 철학자들의 유전적 결함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는 이상이 안주하고 있는 모든 의식절을 다 알고 있는 무자비한 정신, 이상의 성내, 지하 감옥, 말하자면 이상의 최후의 은신처를 갖고 있는 곳을 다 알고 있는 정신을 발견한다. 망설이지 않는 빛을 발하는 횃불을 손에 들고서 이상의 지하 세계를 구석구석 날카롭게 밝혀 비춘다. 그것은 전쟁이다. 하지만 화약도 연기도 전투태세도 없으며 바토스도 사지의 탈골도 없는 전쟁이다. 전제도 성인도 영웅도 그리고 마침내는 신앙까지 모두 얼려 죽이는 차가운 비판. 이를 통해 그는 프로이센의 민족주의를 떠났고 바그너의 음악을 떠났고 교수직을 떠났다. 바그너의 음악은 하나의 아편이었고 교수직은 본능의 역행에서 선택된 활동이자 소명이라고 했다.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내린 결정으로 짐짝을 떠안게 된 것이며 이 때문에 쇠약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 시기 시대적인 것에 대한 그의 구토는 실제 건강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가 서강 서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쓴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비판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악화된 건강 속에서 수행되었다. 서강을 쓰던 1880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끊임없는 고통, 매일 몇 시간에 걸쳐서 배멀미에 유사한 느낌이 계속된다. 몸이 반쯤 마비되어 말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은 격렬한 발작뿐이다. 쌍가로 읽겠습니다. 그 전에 발작 때 나는 3일 반낮 동안 구토를 계속했다. 나는 죽고 싶었다. 쌍가로 닫고 내가 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신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머리아둔을 불로 달군 집게로 괴롭히는 것 같은 끊임없는 고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비시키는 이러한 느낌을 전해지는 편지에 이런 말을 쓰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서강은 해빙기이며 최소한 이른 봄의 향기를 담고 있다. 그는 1879년에 쓴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너무나 인간적인 제2권을 내 생명력의 최소치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음 해 겨울 어떤 안락함과 명철함, 명랑성으로 서강을 기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밝은 기운은 사실 극도의 고통과 양립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 작품에 반영된 내 정신의 완벽한 명철, 명랑, 그 풍부함마저도 내게서는 극도의 심적인 약함과 양립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과도한 고통과도 양립할 수 있었다. 힘들게 위액을 토하게 했던 사흘 동안 지속된 편두통의 고문에 시달리는 와중에 나는 변증론자의 탁월한 명석함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물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숙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보다 양호한 상태였다면 나는 그렇게 숙고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리하지도 냉정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서강에 대해 고통에도 불구하고 명석함을 유지했다고 말한 게 아니다. 그는 고통이 제공해준 명석함으로 이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읽어나갈 서강 제2권의 114절 고통을 통해 획득된 인식에 대하여는 이런 인식이 어떻게 획득된 것인지를 짐작게 한다. 나는 이 아포리즘을 이 시기 니체 자신의 체험으로 읽는다. 그중 몇 토막을 인용한다. 무서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서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게 세계를 내다본다. 그에게서는 건강한 사람의 눈이 보는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저 보잘것없고 기만적인 매력들이 사라진다. 병자는 건강한 사람이 거리낌 없이 거니는 저 안개에 둘러싸인 편안하고 따뜻한 세계를 경멸과 함께 상기한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최소치에 다가갈수록 자신을 추워 올린다. 침체된 건강 때문에 삶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말이다. 이때 경멸받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세계이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는 냉철하게 따져 묻는 것이다. 아마도 이때의 고통은 세계를 판단하는 먼저 각주 읽고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내 생명이 가장 낮았던 그 해는 내가 염세주의자임을 그만두었던 해이다. 나의 재건 본능이 내게 낙담과 비참의 철학을 금지해버렸던 것이다. 아마도 이때의 고통은 세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감당에 마땅한 현실 일이라.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재판관으로서 너의 우월을 향유하라. 네 방자함을 향유하라. 네 삶 위에 올라가 너의 괴로움을 내려다보고 네 삶 위에 올라가 깊은 바닷가 심연을 내려다보라. 그는 그런 오만과 방자함을 통해 염세주의의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천진난만함, 원숙함. 하지만 몸이 왕쾌의 징후를 보이는 순간 전략은 뒤바뀐다.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긍지와 오만의 감사를 표할 시간도 없이 그는 그것들에 대한 해독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병을 세상과 거리를 두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고독 속에서 나와 인간과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이 과거에 알던 것들이 병을 체험하기 전과는 아주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지켜본다. 온화하게 그리고 여전히 피로를 느끼면서 이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 질병과 치유의 체험, 병으로부터 보는 것과 건강으로부터 보는 것, 이 둘 중 특권을 갖는 관점은 없다. 각각의 관점, 퍼스펙티브는 고유성이 있다. 이는 병을 낭만주의적으로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일까? 한편에서 병은 니체에게 건강 못지않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건강도 그렇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는 개별 건강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의 건강함, 니체가 위대한 건강이라 불렀던 것이 들어있다. 아플 때는 염세적이지 않도록 오만함을 스스로 처방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활용해 건강한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건강할 때는 오만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만 가능한 통찰을 얻어낸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유치함이 아니라 천진난만함을 보고 노인에게서는 노쇠함이 아니라 원숙함을 보듯 그는 각각의 건강, 각각의 높이에서만 가능한 통찰을 얻고 거기서만 볼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옮겨 다니지만 높이나 깊이는 위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모든 시각은 고유한 통찰을 가능케 하며 서로 관점을 전환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그는 자신이 대가라면 바로 이 분야에서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그의 투시법, 관점주의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아플 때에도 병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는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삶에 이로운 행동을 했고 건강한 태도를 가졌다. 그러므로 니체가 위대한 건강을 가졌다고 말한 것은 그의 일단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첫 번째, 혼합된 의견과 잠언들과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에 대해 니체는 그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인의 속편으로 따로 관행된 것이지만 동일한 치료, 즉 반낭만주의적 자기치료의 연장이자 강화라고 불렀다. 각주 두 번째, 10여 년 전 질병과 치유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니체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니체가 위대한 건강을 가졌다고 말한 것은 그에게 병이 없었다거나 그의 죽음이 병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들레즈가 잘 말한 것처럼 정신착란에 이른 니체는 정확히 말해서 이러한 이동성과 이동의 기법을 상실한 니체는 자신의 건강에 의거해서 병으로부터 건강을 보는 관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다. 말 그대로 그는 건강을 잃었고 생물학적 죽음 이전의 작가로서 철학자로서 어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각주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레즈는 니체 최후의 정신착란은 그의 마지막 가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광기는 단지 가면들이 소통하고 이동하는 것을 그치면서 죽음의 경지가 안에서 뒤섞이는 순간을 가리킬 뿐이기 때문이다. 각주 두 번째, 참고로 서광 제2권 114절에 나타난 니체의 질병과 치유의 체험은 제1권 52절에 나타나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온 엉터리 치료제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인식을 얻는 대신 고통 자체를 위로, 진정, 마취 등을 통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그런 식으로 병에 대한 자각만 늦출 뿐 치유의 힘을 키우지 못한다. 이는 니체가
비판하곤 했던 영혼의 의사들, 즉 기독교 사제들과 그들의 가면이었던 철학자들의 처방이었다. 감사합니다.